네, 투자의 기초. 오늘은 이제 3.1에 해당하는 건데요. 3장은 이제 채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채권. 돈 빌려준 거에 대한 권리인 거죠. 예, 채권. 영어로 하면 본드. 예, 그래서 3.1은 이제 채권이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3.2에서는 이제 채권의 가치 평가, 채권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채권이라는 게 뭐냐? 채권 실제로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우리가 이제 내 친구 내가 있고 나가 있고 A라는 애한테 뭐 100원을 빌려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얘가 100원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되겠지. 그 차용 증서 같은 거를 이제 쓰잖아요. 너 있잖아. 오늘 내가 100원 빌려줄게. 한 달에 5원씩 나한테 이자로 줘야 돼. 뭐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믿을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빌려주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담보 같은 걸 요구를 하죠. 예. 너가 있잖아. 직장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 담보를 좀 내야 되겠어. 너네 집을 걸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자가 뭐 몇 달 이상 밀리면 니네 집 내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담보를 걸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실제로는 신용대출 같은 거 하잖아요. 대출 많이 하잖아요. 돈 빌리죠. 대출, 신용대출은 이제 얘의 신용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 좋으니까 얘가 돈을 떼먹어도 얘네 월급이 기본적으로 되니까 나한테 이자 주는 건 문제가 없겠지. 이러면서 그 신용만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신용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월급쟁이 같으면은 뭐 신용대출 한 1에서 2억 많이 받으면 이 정도 이제 하는 거죠. 많이 받으면. 그리고 아니면 이제 담보대출 있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돈 빌려줄 텐데 이런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이자를 제때 못 내면 너 있잖아. 네가 가진 뭐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네 차가 됐건 뭐 이런 거를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담보대출을 하는 거는 이제 담보에 따라서 그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요것도 사실은 요렇게 이제 차용 증서를 쓰는 순간 내가 채권자가 돼요. 그리고 A는 채무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서로 이제 주고받는 요것도 사실은 채권이긴 한데요. 법률상의 권리예요. 권리인데 지금 여기 3장에서 얘기하는 채권은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채권을 그 이 채권이 개인 대 개인 말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정부나 공공기관, 뭐 회사 이런 경우. 그래서 그 채권을 이제 시장에다 내다 놓고 자산 사고 파는 것처럼 하게끔 하는 그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채권 발행자라는 것은 뭐 국가 또는 뭐 공공기관 뭐 또는 뭐 수자원공사 공사 국가랑 비슷한 느낌이죠. 공공기관은 뭐예요? 뭐 지자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경기도 뭐 서울시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특정 요건을 가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채권 발행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실제로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순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내가 돈이 없어서 채권을 막 발행해서 이거를 누군가 사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갔어. 채권을 발행해서 내가 사가면 채권 하나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그 10,000원이 어디로 흘러가 들어가냐면 채권 발행자에게 흘러갑니다. 10,000원이. 예.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가 되는,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채권 발행자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제 되는 그런 거죠. 오케이? 그럼 국가가 왜 돈이 없어요? 국가 돈이 없어요. 예, 국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국가도 실제로는 돈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 안 거쳤어. 안 거쳤는데 뭐 예를 들어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럼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뭐 경기도에서 어디다가 다리를 하나 지려고 했어요. 예, 근데 돈이 없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발행합니다. 예,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건 너무 납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이제 융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살짝 곁다리로 나간 얘기인데 회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자기가 이제 자기 돈으로 물건 다 찍어서 잘 팔아서 돈이 생겨. 그러면은 매우 해피한 상황이죠. 해피한 상황인데 돈이 없으면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빌리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겁니다. 채권이 이제 빚인 거죠.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말은 빚을 지는 겁니다. 그 빚을 져서 이제 필요한 돈을 받아내는 거죠. 또 하나의 돈이 없을 때 해결 방법은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투자자가 나한테 이제 돈을 이제 주고 내가 그 운영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분을 투자자한테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 이만큼은 네 거야라고 하는 지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자금 운용 방식에 있어서 빚을 할 거냐 투자를 받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하면 빚을 지는 방식이 실제로는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뭐 스타트업 같은 걸 해요. 요즘은 이제 뭐 이거 거품이 살짝 꺼지긴 했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스타트업 광풍이었잖아요. 스타트업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시리즈 뭐 A 뭐 얼마 받았어. 뭐 시리즈 B로 가. 땡땡땡땡 해서 IPO 해. 요게 이제 그 스타트업의 어떤 이 원하는 방식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다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씩 떼주는 거예요. 떼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미국 방식, 실리콘밸리 방식인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로 좋은 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는데요. 빚을 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내가 사업 좀 하는데 뭐 돈도 없어 솔직히 돈도 없는데 막 빚을 2억 3억 져야 돼. 그럼 간 떨려가지고 잘 못하죠. 그래서 누가 이제 나한테 한 5천만 원 투자해 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5천만 원 받고 자기 회사에 한 3분의 1 정도의 지분을 훅 떼줘 버리죠. 근데 내가 정말 회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회사는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을 회사를 왜 합니까? 그렇죠. 망할 회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빚을 내버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왜요? 왜 빚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성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성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빚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1억 빌렸다 치면 이자만 제때 주면 나는
1억 나중에 갚으면 땡이에요. 거기랑. 그죠? 나는 성장하니까. 성장했을 때 내가 돈 잘 버으니까 1억 뭐 3년 전 1억 에이, 그냥 갚아버리지 뭐. 그럼 끝나는 건데 투자를 받으면요 어때요? 한 5천만 원 줘놓고 한 3분의 1 때 갔어. 그럼 회사 사이즈가 요만했을 때 5천만 원이잖아. 이렇게 커졌어요. 그때는 3분의 1이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5천만 원 줘놓고 나중에는 이 회사가 딴 데 팔리거나 상장을 하거나 그러면 그 지분의 비율만큼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빚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적어야 돼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잖아요. 그럼 회사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발행 주체에 따른 건 그랬고요. 그리고 네. 채권도 채권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어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채권을 막 발행을 했어요. 뭐 그 사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투자자. 여기서의 투자자랑 그 지분 투자자의 투자자랑은 좀 다른 거예요. 채권을 사가는 사람입니다. 채권 사가는 사람은 이 채권에서 약속된 거,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원금 주고 달달이 몇 프로씩 이자 줄 거야 라는 거를 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사갔어요. 채권이 하나 여기서 하나 생겼어. 그럼 얘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1년 동안 못 기다리겠어.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이거를 채권 시장에 팔 수가 있습니다. 팔아. 야, 이거 들고 이 종이 들고 가면은 1년 있으면은 A라는 회사가 뭐 얼마 줄 거야. 이렇게 써 있는 이제 그 종이를 팔아요. 그러니까 증권화 시키는 거. 이것도 채권도 증권의 일종입니다. 주식도 증권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사가. 다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 권리가 써져 있는 종이를 시장에 이제 유통시키는 것. 이게 이제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은 사실은 주식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낮겠죠. 통상적으로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변동성이 낮아요. 이 채권의 가격이라는 게 실제 현 금리랑 되게 관련이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1년 있다가 뭐 원금은 안 변하죠. 원금 절대 안 변하고 문제는 이자인데 이자율이 실제로 이 채권에 써져 있는 이자는 고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월에 1% 주겠다라는 것은 고정인 거예요. 오케이? 고정인데 현 이자율에 따라서 실제로는 채권 가격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예를 들어서 월에 3%라고 쳐요. 너무 높지만 그냥 그렇다 쳐요. 3%라고 치면은 이 채권을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얘는 들고 있으면 월에 1% 주는 거고 현 이자율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월에 3%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보가 이 채권을 삽니까? 그쵸? 아무도 안 사가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이자율 때문에 채권 가격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미국에서 금리를 몇 프로 했다라고 하면 뭐 미 국채 10년물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됐다 말았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액면에 나와 있는 원금과 이자율이 변해서가 아니라 이 자산의 가치가 현 이자율에 비해서 별 의미 없어진다 아니면 더 좋아진다 이런 거죠. 오케이? 반대로 얘기하면 현 이자율이 0.5%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월 1% 주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변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렇지만 채권 가격이 이렇게 변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거죠. 뭐 주식 같은 거에 비해서. 왜요? 망해도 1%는 주는 거잖아. 망해도. 그러니까 안전이 있는 거예요. 바닥에 딱 깔려져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주식은 떨어지면 하나씩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채권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제 채권들이 조금씩 나눠져요. 이자 지급 방식. 뭐 있는 것들 다 써봅시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표채라고 불리는 거. 이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영어로 하면 굉장히 깔끔해요. 쿠폰 본드. 뭐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옛날의 채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밑에 한 장씩 뗄 수 있는 쿠폰들이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요거 들고 가면 그달치 이자 주고 뭐 이렇게 했었다고 아주 옛날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서 비롯된 방식이고 그 정해진 기간에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그게 이표채입니다. 당연히 만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만기라는 것은 써 있어요. 1년 후 원금 뭐 얼마 준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는 여기서는 1년인 거죠. 만기가 되면 원금 당연히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해에 그 이표 쿠폰에 대한 이자 하나 이렇게 이제 주는 거. 그러니까 이표채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무이표채라는 게 있습니다. 무이표채. 제로 쿠폰 본드. 이표가 없다는 얘기죠. 이표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금밖에 없어요. 이거 들고 있으면 1년 있으면 원금 줄게 이러는 겁니다. 이런 거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는 얘는 싸요.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이미 싸. 할인돼 있다. 할인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무이표채에 1년 있으면 뭐 1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1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죠. 왜? 10만 원 돈 있으면 이거 1년 있어봐야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고 이거 안 사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0만 원 플러스 어쨌든 이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10만 원에 팔릴 리가 없습니다. 얘는 할인이 되는 거예요. 뭐 9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이 돼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리채라는 게 있어요. 복리라는 거지. 복리. 복리채는 뭐냐면 이자를 일일이 지급하지 않아요. 다달이. 혹은 1년이 끝났을 때마다 장기 그러니까 중간 이자를 그 실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재투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복리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원래 원금일 A라고 치면 이만큼이 이제 1년 있다가 내가 받는 거고 얘를 또 그대로 넣어요. 그래서 댕댕댕댕댕댕 N년까지 해서 이거를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상환. 그래서 복리잖아요. 이런 이자 지급 방식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얘다. 라는 거고요. 또 상환 기간, 만기라는 얘기죠. 상환 기간에 따라서 단기채는 만기가 1년 이하입니다. 뭐 주관적 해석일 수 있죠. 단기, 중기. 근데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기가 1년에서 10년 사이. 그리고 장기채는
10년 이상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미국채 10년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기 10년짜리라는 얘기예요. 채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채권이고요. 좀 특별한 형태의 채권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경제신문 같은데 많이 나오니까. 첫 번째 전환사채. 이름에서 뭔가 느낌 오죠? 아, 사채구나, 채권이다 라는 얘기죠. 아, 얘는 채권인데 앞에가 뭐부터요? 뭔가 전환이 되는구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용어로 하면 CB, 보통 신문에는 CB 이렇게 나오죠.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본드인데 전환 가능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채권은, 이것도 채권이에요. 채권은 이 채권을 들고 있다가 뭐 만기 시점, 이건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얘를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뭐 주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있잖아, 이거 다달에 얼마 주는 건데 네가 원하면 이 몇 주, 우리 회사 몇 주랑 이거 바꿀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얘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이 주식 가치도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근데 확신은 없지. 확신은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는 이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채권보다 이율이 낮습니다. 왜 낮을까? 왜 낮을까요? 5% 해주겠다, 2% 해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권리를 더 주니까. 그래서 적은 이율로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자 덜 받더라도 뭐 미래에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이율이 낮으면 채권 발행 비용이 작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 입장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일반 채권보다 이율이 좀 낮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자 줘야 되는 게 좀 낮아지는 거는 좋죠. 좋은데 얘네가 이제 주가가 주식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이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일부분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가져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분을 이제 걔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회사 일부가 떼지는 효과, 떨어지는 효과가 생겨서 경영권 지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주식을, 그러니까 CB를 사갔다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는 뭘 염두에 두고 할 것 같아요? 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성장하겠구나. 성장할 거니까 내가 이자 뭐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좀만 받고 나중에 지분으로 받아야지, 이런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이 보여요. 그렇죠?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해 버리면은 전환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 그러면 손해가 보여? 그렇지. 내가 이자를 좀 덜 받았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12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만큼이에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본드 위드 워런트. 워런트가 뭐지? 보증이라는 뜻인가? 잠시만요.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워런트. 보증서 뭐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그냥 아예 쓰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워런트만 했어도요. 얘는 이제 CB랑 좀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은 뭐냐? CB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빌렸으면 그 10,000원 어치는 아니지만 그 비율이 있는데 그만큼 주식을 떼주는 건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워런트는 사채권이 존속을 합니다. 존속을 해. 이렇게 존속을 하고 내가 신주를 사고 싶으면 인수권을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신주권을 사고 싶으면 투자자가 지 돈 내고 사야 돼. 추가 비용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예. CB는 어떠세요? CB는 사채권 존속 사채권 전환하는 순간 사채권 소멸인 거지. 없어지고 추가 비용 없어요. 그냥 내가 빌려준 돈에 해당하는 주식을 내가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트는 받을 건 다 받고 원금은 다 받고요. 신주 인수권이 생기는 거예요. 신주가 그냥 공짜로 준다는 말이 아니라 신주를 네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사가고 싶으면 돈 또 내야 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될까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이율은, 자, 지금 보면, 자, 이율 측면에서 보면 제일 높은 게 보통 사채, 아까 CB는 굉장히 낮았고 워런트는 중간입니다. 네. 왜 그런지 느낌이 오시나요? 얘는 CB보다는 이율이 좀 더 높다는 거지. CB보다는 좀 더 높다. 좀 더 높다. 그치? 왜냐면 뭐 이런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추가 비용 때문에. CB는 그냥 그 바로 지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채와 워런트를 비교해 보면 이런 거죠. 사채권 존속은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건데 뭔가 권리를 더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야, 이자 좀만 깎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자 깎아주고 대신에 네가 나중에 원하면은 신주 인수권 살 수 있게끔 내가 권리 줄게. 뭐 이런 거니까 이율이 대충 이런 식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 동영상이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자산 유동화 증권. 네, 자산 유동화 증권. 일단 영어로 써줘. 에셋. 왜 자꾸 영어로 쓰냐면요. 한글만 보고도 다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영어라면 훨씬 더 의미가 확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표채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이표라는 말 우리가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쿠폰 이런 느낌 확 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에셋 백드 시큐리티. 시큐리티 보안 아니에요. 증권. 에셋 자산. 백드는 뭐야? 자산이 배경이 된. 잠시만. 베이크드인데. 자산이 바닥에 깔려져 있는 증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ABS라고 부르죠. 자, ABS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집을 샀어요. 집을 샀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은행에서 빌리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은행은 채권을 하나 가져가죠. 이 채권의 이름이 뭐예요? 주택저당 채권이죠. 똑같은 말로 주담대라고도 하죠. 주택담보보대출 같은 말이에요. 주택담보보대출을 하면 은행이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요건 뭐예요?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주택채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자, 10억 빌려주고 3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게 한 달에 계산해 보면 얼마야? 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주택저당 채권이죠. 그 밑에 또 써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그 상환이 안 되면 네 집은 내가 그냥 강제경매 시켜버린다.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사실은 되게 무섭죠. 주택담보대출을 했대. 이제 이거 대출할 때 항상 그런 식인데 고정이자가 있고 변동이자가 있잖아요. 고정이 항상 변동보다는 높아요. 변동이자로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 시장 금리가 이제 높아져 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죠.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변동금리는 그걸 같이 이제 추종하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이 돈을 못 갚지. 다달이 갚기로 한 돈이 원래 내가 돈 빌릴 때는 변동금리로 했을 때 한 2%였어. 근데 막 요새 같으면 5에서 6 막 이러잖아요. 이자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원금은 안 늘어나요. 이자가 막 늘어나요. 그러면은 내 월급은 빤한데 내가 빌린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가 푹 올라가는 거죠. 못 갚어.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강제경매가 들어갑니다. 임의경매인가? 아무튼 뭐 이 용어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경매로 보내요. 경매로 보내서 이 10억짜리 집을 경매시장에 내놔서 팔리면 10억이 안 팔려요? 아니 물론 그때 시세대로 가겠지. 어쨌든 팔리면 그거를 이제 은행을 포함하여 이 주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A라는 사람이 이 집 담보로 해가지고 다른 데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다 가져가 버리죠. 다 뜯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은행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10억을 빌려줬어요. 이거 언제 다 회수돼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회수되겠죠. 30년 분할 상환이다 라고 하면은 이자 포함해서 30년 동안 이 돈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10억이. 그렇죠? 이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간에 이제 다 회수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은행에 자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안 좋다 이거지. 은행 입장에서는. 나도 저거 너무 아까운데 저렇게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듭니다. 물론 중간에 회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유동화 중개기관. 얘는
무슨 뭐 삼성증권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아니고 SPC라 그래서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써지는 데마다 어떤 데는 SPV라고 하기도 해요. V는 vehicle, 자동차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 주택저당 채권을 잘게 쪼개서 여기다가 채권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동화 중개기관에서 이 채권 10억짜리 하면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얘를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팝니다. 이게 ABS예요. 이게 ABS. 오케이? 잘게 쪼개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10억 다가 아니라 뭐 1억 정도 집어넣으면 다달이 얼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라는 것은 보통 개인도 있나? 개인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보통은 IB들 뭐 투자은행들이 증권사, 사실 증권사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그 ABS 증권을 사요. 아주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하는 거지. 사면 돈이 흘러가는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주택저당 채권에 다달이 얼마씩 내기로 했다라고 하면 A가 돈을 갚아요, 은행에. 갚으면 이 돈이 실제로 여기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은행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이 채권 매각을 하면서 이 중개기관에서는 ABS들을 투자자들한테 팔고 그때 이제 돈을 받을 거 아니야? 한 장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거 싹 다 모아서 은행에다 돈을 줘요. 그러면 은행은 실제로는 이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채권을 팔아버린 거지.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10억이 묶여져 있을 뻔 했는데 그걸가 다시 내한테 들어오는 거지. 뭐 10억이 다 들어오든 아니면 조금 할인이 돼서 들어오든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10억을 가지고 또 다른 B라는 사람한테 집 사고 싶은 B지 또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도 또 요거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ABS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지. 사실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2000년대 초? 뭐 이럴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죠. 어디서? 미국에서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했는데 자, 다 다른 페이지에서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ABS 얘기를 방금 했고요. A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방금 얘기한 게 뭐예요? 주택저당 채권이죠. 근데 이 A에 해당하는 에셋은 이 주택저당 채권 말고도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뭐 자동차 할부, 이것도 개념 비슷한 거잖아. 그리고 또 뭐 부동산 담보 채권 같은 말이지. 아까 주택저당 채권이랑. 그리고 그냥 일반 대출 채권.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데 보통 ABS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뭐냐? 얘입니다. 얘. 그리고 얘는 통상적으로는 MBS라고 불러요. 여기서 M이 뭐냐? 그 유명한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ABS의 한 종류지 뭐 MBS. 그렇지만 워낙 보통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많이 써먹는 형태가 주택에 관련된 모기지거든요. 모기지가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저당권인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그냥 아예 저당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냥 모기지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주택 저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고요. MBS죠, MBS. 예. 자, 그래요. 이런 게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뭐냐? 이런 자산유동화 증권이 2000년도 초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은행도 좋고 처음에 집 산 사람은 똑같지 뭐. 집 산 사람은 어차피 은행한테 원리금 상환하는 거니까 똑같은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주택저당채권 10억짜리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굴려서 그 증권으로 만들어서 쫙 한번 팔고 자기 투자 10억 회수하고 이걸 다시 B라는 주택도 사고 싶은 사람한테 또 발행하고 이렇게 하면 이 한정된 돈을 갖다가 잘 굴릴 수 있잖아요. 잘 굴릴 수 있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너무 좋아서 이걸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확 터지느냐? 이른바 2008년 뭡니까? 서브프라임 사태라고도 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렇죠? 네. 비슷하게 나오는 또 용어가 있죠? 리만 브라더스. 여러분들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애기 쓸 때였겠죠? 지금 한 6년 전이니까. 그때 2000년 21세기에 일어난 전 세계의 가장 주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21세기니까 2000년 이후란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금융 쪽에서는 특히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엄청난 그 충격, 마치 그냥 군사적으로 봤을 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고 그 이후로 이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그랬던 그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 이 사건이 지금 자산 유도화 증권이랑 뭔 상관이냐? 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사실 자산 유동화 증권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거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 때문은 아니다. 그냥 관련이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서브프라임이 뭔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서브프라임 이렇게 써요. 미국 얘기죠. 미국 얘기인데 대출을 할 때요. 프라임 등급이 있고 뭐 중간에 뭐 하나 있고 서브프라임은 그 등급 중에 제일 밑에 등급이에요. 신용 등급이 제일 낮은 거야.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하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비우량이라고 보는데 비우량. 우량하지 않다라는 거죠. 비우량인 사람들한테 모기지 주는 거.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인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2008년 이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미국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왜?
금리가 무지하게 낮았거든. 그냥 굉장히 낮아서 뭐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잖아요. 아니 옆집 사람이 10억 빌려가지고 샀더니 1년 있다가 15억 됐대. 이러면 집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당연히 사고 싶죠. 근데 금리가 1년에 1%도 안 된대. 그럼 10억 빌려봤자 얼마 냅니까? 100만 원 내나? 1000만 원 내는구나. 10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갚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처음에는 프라임인 사람들한테만 돈을 잘 빌려줬겠지. 서브 프라임은 뭐 월급도 작고 뭐 자산도 별로 없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면 회수 안 돼, 망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신용 등급 높고 월급 잘 받고 뭐 집에 재산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출 잘 받잖아요. 그랬었는데 그 프라임 등급 사람들이 이미 집을 다 사버린 거야.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있잖아, 금리가 절대 올라갈 것 같잖아. 나.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비우량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몇 단계로 이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거의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고 해요. 전에 같으면 뭐 소득, 자산 이게 이제 얼마인지 써야 돼요. 그 증명도 해야 되고. 근데 진짜 막판에는 이런 증명하지 마. 그냥 네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미쳤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이 은행 가가지고 저 100억만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막 집값 때문에 이제 광풍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이제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버블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집을 사서 정말 내가 능력 안 되는데 영끌한 거예요. 영끌. 이자가 이율이 아무리 낮아도 이자 내긴 내야 되잖아요. 내긴 내야 되는데 내 진짜 주불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집값 오를 것 같아서 영끌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자 정말 어디서 딴 데서 빌려서라도 이제 이자 갚고 한 뭐 얼마 있으면 이거 집값 오르니까 그거 다 갚고도 남아 라고 했겠지.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집이 안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값 상승률이 있고 이율이 있을 거 아니야? 전에는 얘가 계속 높았지. 그러니까 좋았어요. 좋았는데 집값 상승률이 예상과 달라지기 시작했어. 얘가 조금 더 커지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놀래지. 놀래. 야, 빨리 팔아야 돼. 그럼 나만 팔고 싶어요? 다 팔고 싶지. 그러면 집을 왕창 다 내놔. 그럼 가격이 어때? 가격은 더 떨어져. 더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야, 반값이라도 내놔. 그런 사람이 막 이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지니까 집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이자를 못 내면 집이 경매로 날아가. 날아가는데 날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A라는 애가 은행에서 돈을 이제 빌린 건데 이자를 못 냈어. 그러면 얘가 경매로 보내버립니다. 경매로 보내서 해서 끝나면 좋은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집도 안 사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은행 입장에서는 나는 10억 빌려줬는데 경매로 반환되는 게 굉장히 헐값이 들어오는 거야. 일단 은행이 흔들흔들하지.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대출을 막 해주다 보니까
ABS를 막 엄청나게 이제 발행을 시킨 거예요. MBS를. 그래야지 자금이 돌아가서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이 MBS들을 누군가는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샀어야 됐겠지. 근데 시장 좋을 때야,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은행이 저보다 훨씬 많이 줘. 그래서 이제 많이 사가죠. 사갔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디? 이거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망해요. 그죠? 자금이 안 도는 거야. 자금이 안 도니까 ABS를 사간 놈들도 망하는데 ABS를 엄청 많이 사간 애가 누구냐? 리만 브라더스입니다. 얘네보다 더 많이 사간 데도 있었겠지. 근데 얘네가 이제 그걸 못 버틴 거죠. 리만 브라더스는 뭐냐? 미국의 4대 IB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증권사예요, 증권사. 우리로 치면은 대략 뭐 삼성증권이나 신한증권급에 해당하는 그런 애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은행도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한 거예요. 근데 얘만 망하면 되는데 어때요? 돈이라는 거는 서로 물려있지.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한테 돈 빌려준 애들은 어때? 같이 망해요. 그런 애들 드르르르륵 타고 들어가서 이게 미국에서만 터져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라는 거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이게 어떻습니까? 아시아, 유럽 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오케이? 실제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어떤 핵심적 역할 중에 하나가 MBS였고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은 사람들의 과도한 투자, 집값은 오를 것이다, 무조건 빌려서 산다, 이런 겁니다. 이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 받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제 내 소득 대비 뭐 몇 프로 못 불리고 내가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이 내 소득의 몇 프로 이상이면은 못 불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강제적인 어떤 그 규제가 많이 나온 것도 실제로는 이때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예. 자,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시죠. 네.